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작집 37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예, 37페이지 하단 보시면 3번째부터 가격 탈선 크기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제 탄력성 이완해서 균형 가격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묻는 내용들이에요. 최근에 이분도 출제빈도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처음 자, 가격 탄력성과 자, 지금 수요의 가타성 또는 공급의 가타성이에요. 자, 가격 탄력성과 양과의 관계성 우리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원론적으로 탄력성 양은 많이 변하고 비탈성 양은 적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지요. 다음 탄력성과 자, 수요의 가타성, 공급의 가타성, 참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나오면 우리는 뭘 돌리지 않습니까? 단, 저, 비, 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는 어때? 단접이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활용해서 자, 이해 좀 드시면 되겠어요. 먼저 공급이 증가할 경우입니다. 공급이 증가할 경우다. 그럼 다른 쪽을 일정합니다. 오로지 공급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만 증가하면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 초공급이죠? 초공급이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 다음 공급만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한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때 이제 공급의 상대방인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이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더라도 하락하는 폭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래량은 증가하더라도 증가하는 폭의 차이가 있다. 이걸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자,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나오면 뭘 떨어지자는 얘기예요? 단접이고. 아시겠죠? 단접이고. 그럼 탄력질수록 가격은 하락하도 적게 하락한다. 비탄력수록 가격은 하락하도 많이 하락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탄력성과 양과의 관계는 우리 원론적으로 생각하자 그랬죠. 탄력지수 어때? 양은 많이 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많이 증가한다. 비탈수록 양은 적게 변한다. 거래량이 증가하더라도 적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동그라미 1, 2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수요의 가타성이 탄력질수록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적게 하락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균형 거래량은 어때? 많이 증가한다. 동그라미 2번 수요의 가타성이 비탄력질수록 균형 가격은 어때? 많이 하락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적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조금만 연습하시면 바로 지금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 나와 있지요. 그럼 탄력성과 가격 관계니까 어떻게 하세요? 단접이고 탄력이니까 적게. 바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비탄력질수록 균형 가격은 나왔습니다. 그럼 비탄력질수록 비고 가격은 어때? 많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지문에서 어때? 적게 많이 이런 걸 말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고래 2번 내용이에요. 양고래 2번은 수요가 증가할 때다라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수요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수요만 증가하니까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수요. 초과수요 되겠죠? 초과수니까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 다음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이때 수요의 상대방인 공급이 탄력적이냐 비탄력 여기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폭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래량이 증가하도록 증가하는 폭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항상 탄력성과 가격과 관계라면 뭘 돌리자? 단접이고. 그럼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어때? 적게 상승하는 것이고. 비탈수록 가격은 상승하도 비고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탄력성과 양과의 관계는 원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탄력성 양은 많이 변한다. 그래서 거래량은 어때? 많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비탈수록 양은 적게 변한다.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적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양거래만에 공급의 가타성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 어때? 적게 상승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거래량은 어때? 많이 증가한다. 다음 동그라미 2번. 공급 다달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은 어때? 많이 상승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적게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그림 통해서 한 번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따라서 그리지 마세요. 어차피 틀리니까. 네, 그리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네,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고요. 네, 공선은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이때 수요공급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P 스타, 자, 균형 거래량은 Q 스타라는 이야기야. 이때 우리 이 기술을 봅시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 증가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럼 새로운 균형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수요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가격은 P1이 되겠지요. 그러면 가격은 이만큼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만큼 상승한다. 다음 거래량은 Q1이 되겠죠. 이만큼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다. 이 기술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이다. 이땐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이 더욱더 탄력적인 이야기는 당초 공선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선 기울여서가 급하다, 완만하다는 이야기지요. 탄력속 완만하잖아요. 완만하다. 그럼 여러분이 그림을 잘못 그린 이유가 바로 이 상태에서 이 점을 기준하기 때문에 그림을 잘못 그린 겁니다. 항상 당초 공선을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그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을 기준해서 당초보다 더욱더 완만한 공선 이걸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리시면 되죠. 그럼 새로운 수요선과 당초 공선이 지금 S1 이게 당초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비교해야 되는 이야기야. 비교하면 새로운 기형 여기서 발생이 되죠. 당초 기형은 여기지만, 그렇죠? 새로운 기형은 여기가 되겠다. 그럼 여기니까 벌써 이제 가격은 어떻습니까? P2가 되겠죠. 가격은 P2가 되면 그럼 결국 가격이 상승하도 이만큼 상승하네요. 그렇죠? 다음 이제 균형 거래량은 Q2가 되겠죠. 증가도 이만큼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어떻습니까? 더 적게 상승한 거고. 보죠? 더 적게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은 어때? 더 많이 증가한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하세요. 이거 질문 하나 풀기 위해서 이 그림 언제 그리고 있어요? 제한된 시간에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니란 이야기 아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 쉽게 또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우리한테 그림 그리지 말고 말로 풀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림은 오늘 한 거 한 번 보신 걸로 만족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릴 필요 없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자? 탄력성과 수요 공급의 가격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나오면 뭘 떠올리자? 단저비고. 아시겠죠? 단저비고다. 그리고 탄력성과 양과 관계는 원래처럼 탄력적일수록 많이 변하고 비탈수록 적게 변한다. 이것만 생각하셔서 지문 표현 때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살펴봅시다. 양거리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양거리 2번에 동그라미 1번 여기 보시면 수요가 증가할 경우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초과 수요다.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랬어요. 자, 가격은 낮으니까 탄력성과 가격 관계는 뭘 떠올리자? 단접이고. 그럼 탄력성, 단접, 적게죠. 상승한데 적게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탄력적이니까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동그라미 2번. 공급 특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되 비탄이니까 비고. 그래서 많이 상승한다. 그렇죠?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피탈이니까 양은 적게 변한다. 적게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지문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만 나오면 뭘 떠올린다? 단접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 4번 내용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기자고 안 했어요.
동그라미 3, 4번 내용이다. 3, 4번 자 보세요.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 경우, 균형 가격 거래량이 어쩌면 여기서 설명드렸잖아요. 이제는 이제 수요 후 어느 일방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 경우다. 이때는 어때? 반드시 그림 떠오르시는 게 빠른 겁니다. 그림을 떠올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탄력적이다. 네, 완전 탄력적. 그럼 어때? 어떤 모습입니까? 수평? 수평이죠. 자, 완전 비탄력적이다.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 그래서 이제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수요가 됐든 공급이든 상관없이 자, 완탄이면 수평, 완비탄이면 수직이라는 이야기예요. 멈춰보세요. 완탄, 수평이다.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가격에 달라붙어 있지요. 가격에 딱 달라붙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균형 가격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무조건 불변이다. 그렇지만 거래량은 어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완비탄입니다. 완비탄이면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요? 양에 달라붙어 있지요. 그럼 양에 딱 달라붙으니까 시장 상황이 변해져도 균형 거래량은 무조건 불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가격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지금 보시면 훨씬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수요였던 공급이든 상관없다 그랬어요. 상관없다. 그럼 지문에 우리가 양거래 1번 내용이요.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면 사실 어때? 수요가 완탄, 완비탄이 이런 얘기지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완탄입니다. 완탄이면 수평. 가격에 따라 달라붙어 있죠. 무조건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가격은 불변. 그럼 거래량은 변할 수 있다. 공급만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무조건 증가다. 됐네요, 이제. 다음 보세요. 이제 완비탄입니다. 완비탄인데 공급이 증가한다. 시장이 변한다는 이야기. 변한다죠. 양에 딱 달랐으니까 거래량은 불변. 가격은 변할 수 있다. 공급만 증가하니까 초과 공급.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양거래 2번 내용이에요. 양거래 2번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다. 이야기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다. 이야기인데 그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완탄, 완비탄이 이런 뜻이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뭐가 됐든 좋다는 이야기예요. 완탄, 수평이다. 수평인데 시장이 이렇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변한다고 가격에 딱 달랐으니까 무조건 균형 가격은 어때? 불변. 그러나 거래량은 변할 수 있다.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어때? 증가.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완비탄이다. 완비탄인데 수요가 증가한다. 시장 상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쳐도 양에 딱 달랐으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불변. 그렇지만 가격은 변할 수 있다. 그럼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초과 수요니까 어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에 완탄, 완비탄 나왔을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해하면 반드시 무슨 그림. 그래서 완탄이면 수평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변할지라도 가격이 딱 달라붙어 있다. 균형 가격은 불변. 그러나 양은 변할 수 있다. 다음 완비탄이면 수직. 시장 상황이 변할지라도 양에 딱 달라붙으니까 거래량은 불변. 그러나 가격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문 보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는 상단에 보충학습이다. 박스 나와 있죠? 이 내용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한 번 더 정리해드린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수요의 가타성, 공급의 가타성, 가격 탄력성과 가격과의 관계가 나면 뭘 떠올리자 했어요? 단접이고 이걸 떠올리자 했지요. 이 관련된 게 대표로 4가지 있어요. 4가지 이걸 넣어드렸어요. 동그라 1번 탄력성과 기울기압 사이도 어때? 단접이고 원리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동그라 2번 탄력성과 가격 변화폭이다. 자, 얘기했죠. 가격 변화폭 이도 어때? 단접이고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 동그라 3번 조세의 전감이 귀착의 후 이도 어때? 단접이고 원리가 적용이 된다 생각하시고 동그라 4번 총수익과 관계수도 단접이고 원리가 적용이 된다. 다만 총수입 관계만큼은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걸 보는 겁니다. 공급이 아니에요. 동그라 1, 2, 3번은 수요급 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지만 동그라 4번 동그라 4번 총수입 관계만큼은 뭘 고려한 겁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 이야기죠? 수요의 특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다 설명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장 수용구위로는 다 맞춰드렸습니다. 이 정도 해드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은 부동산 경기변동 이론이다 소개되는데 최근 5개월 동안 보세요. 최근 또 보시면 대체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출제되는 겁니다. 출제는 지난 시험에 때요. 지난 시험에 출제가 안 되었던 영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 5개 동안 0에서 2다 생각하시고 지난 시험 출제 안 되었다. 정말 다행인 거지요. 그럼 지난 시험 출제 안 됐으니까 이번 시험 때 반드시 나오겠지요. 이게 우리한테는 큰 행운이란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이 한두 번만 반복해서 하시면 경기변동에는 이처럼 쉬운 영역도 학계로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란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도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한두 번 정도 반복해서 하시면 너무 쉬운 영역이에요. 양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득점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운인 겁니다. 제발 좀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됐습니다. 자, 출제 빈도 봅시다. 우리 요약집은 1절부터 3절까지 세 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체로 상, 중, 여기에 동그라미 표기가 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수험 전략은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에요. 1절부터 이야기 드립니다. 1절은 인플레이션이다 소개되는데 이제 의의 및 효과에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흔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이걸 줄였을 때 인플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인플레.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뭐겠습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플레이션 뭡니까?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인플레가 심할수록 즉 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화폐가 하락하면 다른 쪽을 잃자도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 셈이 된다. 참 실소득이 감소한 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력이 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참 인플레 즉 물가 상승 이로 인해서 결국 나의 구매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가 심할수록 물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실물 자산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은 대표의 실물 자산이지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투자 기간 동안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화폐 가치의 하락분 이걸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방어하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해지. 그래서 인플레에서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일통에서 구매력이 떨어진 걸 막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경우가 부동산한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된다 생각하시고 이분도 우리 시험 때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론 편에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자, 다음 또 우리가 잡시다. 고정금리 차입자 입장입니다. 고정금리 차입자 입장이다. 그럼 고정금리 차입자 입장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화폐가 떨어지니까 갚아야 될 부담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지요. 돈의 가치 떨어지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돈 빌린 사람이잖아요. 갚아야 될 부담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고정금리 대출자 입장에서는 은행이죠. 대출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다 그 이야기지요. 불리하다. 따라서 대출자들은 고정금리 상품 판매하는 걸 선호할까요? 변동금리 상품 판매하는 걸 선호할까요?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사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이자율을 조정하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변동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금융편에서 우리 시험 때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야기됐지만 금융편에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양고리 이번에 동남이 1, 2번 여기까지 다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학습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용어 소개되는데 이 용어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이때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다 이런 의미고, 인플레이션 뭡니까? 물가 상승. 그럼 이 두 개를 합해놓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두 개를 합했으니까 이건 뭡니까? 경기는 침체하되 물가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기 불황이나 후퇴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에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 같은 현상을 뭐라 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란다. 그래서 이 용어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2절로 넘어갑니다. 자, 2절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소개했는데, 자, 먼저 1번 챕터 내용이요. 흔히 우리가 부동산 경기다 표현은 뭐를 말했습니까? 바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용도는 뭡니까? 주거용. 다음 건축입니까? 재건축입니까? 건축 경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다.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이와 같은 부동산 경기를 구성 시결 자료에도 크게 4가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4가지가 들어있는데,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 변동, 다음은 계절 변동, 다음은 불규칙 변동이다. 참 4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를 학자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구분합니다.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이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순환적 변동은 이 넷 중에 뭘 이야기할까요? 순환 변동,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가지가 뭡니까? 비순환적 변동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불규칙 변동이다. 이 부분은 자, 이 2가지로 분류한다면 순환적 변동에 해당합니까? 비순환적 변동에 해당합니까? 비순환적 변동,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용어 정리합시다. 추세 변동이라서는 10년 또는 20년 그 이상의 주기를 지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이것 현상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근데 지속적으로 하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하나의 추세를 이룬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문에 지속적 이 표현은 대체로 뭐가 됩니까? 추세 변동이에요. 자, 이는 10년, 20년 그 이상의 주기를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이 길죠. 그래서 장기 변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변동은 이 같은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그리고 어때?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변동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계절 변동입니다. 자, 계절 변동은 어때? 1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계절 변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불규칙 변동이에요. 불규칙 변동 규칙적이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규칙이 못하니까 특별한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시도 때 없이 나타나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걸 우리가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그럼 특별한 주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작위적 변동이다. 표현을 쓰겠죠. 또 우발적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대표로 우리가 이제 불규칙 변동의 사례가 뭡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제 이 같은 걸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고 또 매년 5월 16일 날은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할 거 아니에요. 또 정부가 이제 규제를 강화하거나 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매년 5월 16일만 되면 규제를 풀어줄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상황에 따라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풀을 수 있다는 특별한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이들은 어디에 합니까? 다 불규칙 변동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어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다 해드렸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다는 사례. 이 사례를 통해서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구별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째 사례를 넣어드렸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신개발,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50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디 할까요? 추세. 50년, 그 이상이죠? 기간이 길다. 추세, 장기 변동이다. 사회적이죠. 다음, 경제 성장으로 건축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럼 어때? 건축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니까 하나의 추세를 할 수 있겠죠? 지속적, 이 표현이 들어가는 뭡니까? 추세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건축 거래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 정점을 하여 후퇴기로 접어든 현상이다. 그러면서 지난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기로 접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동안 어떻습니까? 상승했던 이야기잖아요. 상승하고 정점 찍고 이제는 하강한다 할 수 있겠죠. 또 상승 하강이니까 어디 나갑니까? 순환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교 근처에 임대토의 방학을 주기로 공실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자 보세요. 방학만 되면 공실이 높아지더라. 그럼 그때만 되면 나타나니까 어디 갑니까? 계절 변동. 다음 봄이나 가을에 반복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해서 자 보세요. 봄만 되면 주택거래가 증가하더라. 가을만 되면 주택거래가 증가하더라. 그때만 되면 나타나니까 어디 갑니까? 계절 변동. 다음 매년 12월에 건축활용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든 현상이다. 12월만 되면 건축활용이 줄어들다는 이야기예요. 계절 변동이 되겠죠? 다음 자 지난해입니다.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외부 충격으로 해요.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는 현상이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다. 이건 결국 뭡니까?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정책 자체가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사 한번 DTI 규제 완화 후 주택거래가 증가해서 자 규제를 풀어주니까 주택거래 증가하더라냐? 그럼 규제를 풀고 또 특별한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규칙 변동에 해당이 되지요. 다음 일시적인 규제 완화로 건축량이 증가한다. 그럼 규제를 풀어준 건 특별한 주기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불규칙 변동이죠. 가격 거품으로 건축 활용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자, 가격 거품 이 자체로 특별한 주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추세 변동인지 순환 변동인지 계절 변동인지 불규칙 변동인지 살펴봤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최근에 이 중에서도 이 두 가지를 잘못 씁니다.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 촉구를 보시면서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뭡니까? 계절 변동. 다음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이완되면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가겠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부동 경기를 구성한 시계를 자료에는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일일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때 먼저 이제 계절 변동 제거하고요. 불규칙 변동 제거합니다. 추세 변동도 제거합니다. 그럼 딱 하나 남네요. 뭐 남습니까? 순환 변동. 순환 변동. 이거 하나만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야. 이거 하나만 고려해서 상승하고 하강하는 모습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추세 변동도 다 제거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추세는 제거시켰으니까 이제 추세선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지속적으로 하강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죠. 결국 추세선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수평의 모습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추세 변동 다 제거시켰으니까 추세선은 수평의 모습이 되겠다는 겁니다. 처럼 이제 수평의 모습이다. 즉 영선이다. 아시죠? 이것은 추세선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기가 상승, 하강을 어때 반복하는 현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할 때 뭐만 고려합니까? 순환 변동. 이것만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는 경기 변동, 경기 순환 같은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 있다. 이걸 뭐라 합니까? 경기 변동 이렇게 표현한다. 사실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어 정리합시다. 여기는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점이에요. 저점. 여기도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점이에요. 저점. 다음 여기는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이죠. 정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다시 저점까지 이르는 이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간이 있다. 자 보세요. 저점에서 다시 저점에 있다면 한 바퀴 돌았다 할 수 있겠지요. 일순환했네. 이때 소요되는 기간을 가리켜서 이게 이제 순환 주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순환 주기다. 줄여서 주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환 주기 뭡니까? 일을 순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저점까지 기간도 어때? 순환 주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정점에서 다시 정점까지 기간도 어때? 순환 주기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추세를 중심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여기까지 있는 기간도 어때? 순환 주기다. 할 수 있겠지. 여튼
일순환대 소요된 기간을 뭐라 합니까? 순환주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정점과 저점 사이에 이 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점과 저점 사이에 이 폭이 있다. 이 폭을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순환 진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환 진폭이다. 줄여서 진폭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용어적인 잘 합시다. 자, 순환 주기는 뭐냐 합니까? 일순환대 소요된 기간이죠. 몇 년이냐? 이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순환 진폭은 정점과 저점 사이 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합시다. 이제 일순환대 소요된 기간이 있다냐? 이 기간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두 가지로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기간이 있다. 이 기간은 경기가 어때? 좋아지잖아요. 좋아진 데서 이 기간을 우리가 어때? 확장 국면이다. 또는 팽창 국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이 기간이 있죠. 그럼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이 기간은 경기가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지죠. 완전 이러면서 수축 국면이다 또는 위축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정면, 수면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또 이걸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이제 이 네 가지는 여러분 요약집 42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그림이 또 넣어드린 내용이에요. 그냥 네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점을 찍고 경기가 서서히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기를 가려서 우리가 회복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회복시장. 다음 추세선 중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 이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는 위로 향한다 해서 상향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먼저 호황기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정점 찍고 돌아선다는 이야기야. 돌아서면 후퇴한다 이러면서 이 시기를 후퇴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추세선 중심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이 시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래쪽으로 향한다 이러면서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향시장은 불황기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처럼 자,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네 가지로 어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로.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지 이외에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고유한 국면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고유한 국면이 하나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안정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안정시장은 일반 재화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고유한 국면이다 생각하시고, 이는 순환 국면이라는 분류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때나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올 수 있으니까 순환 국면에 따라서는 어때?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이렇게 분류되는 거고, 안정시장은 부동산에 존재하는 고유한 국면이 되겠다 생각하시고, 안정시장을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하향시장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향시장은 경기 때 지속적으로 하향시기잖아요. 그럼 거래가 될까 안 될까? 거의 안 돼요. 거래가 거의 안 돼요. 그렇지만 거래가 잘 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산, 그런 것 때문에 거래가 되더란 이야기예요. 되더라? 뭐 때문입니까? 바로 실수요자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시장, 이게 바로 뭡니까? 안정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생각하시고, 학자에 따라서는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네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안정시장 얘기가 포함해서 5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설명 다 드렸고요. 다시 여름교재 41페이지로 돌아가서 우리가 부동 경기의 특징 몇 가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원의 1번 내용이에요. 자,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혼자 생각해보세요. 서울과 부산의 부동 경기는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 다음,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변동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서의 부동 경기는 어때?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원의 2번, 3번 모아 설명드립니다. 2번은 이러면서 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라는 이야기. 참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니까 그 지역별로 부동산 경기는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를 수 있다. 우리 조금 전에 서울과 부산 이야기 됐잖아요. 지역별로 부산 경기는 다를 수가 있더라. 다음, 동일한 지역이랄지라도 부동산 시장은 자, 용도별로 또는 유형별로 또 시장이 나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용도별로 시장은 분화된다. 또는 뭐 유형별이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파주입니다. 파주 동일한 지역자도 자, 용도별로 즉 유형별로 부동 경기는 같을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파주 내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는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 특수별 부동산 경기의 가중평균치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치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 경기가 후행한다 보는 게 통설이다라는 겁니다. 통설에서 후행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예요.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 후행 뒤따라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독립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선행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일반 경기에 앞서간다 그 이야기 되겠지요. 자, 병행은 같이 움직인다. 역행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 경기는 가중평치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가중평치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부동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한다 보는 게 통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독립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이 동그라미 2번,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동 4번은 순환 주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용어 정리 있어요. 순환 주기는 뭘 따릅니까? 1순환대 소요된 기간, 이걸 가려서 우리가 순환 주기다 이야기했죠? 순환 주기. 얘인데, 자, 보세요. 자, 일반 경기입니다. 자, 일반 경기 이와 해서 순환 주기 학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학설이 있어요. 이걸 해서 우리가 주순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된다. 주순환. 주순환은 주굴라라는 학자가 발견에 따라서 주굴라 순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야, 결코 이름 중요한 거 적지 마세요. 이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쉽게 이 사람이 너 죽을래? 이 사람이죠? 죽을래.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나면 일순환 소요 기간이 약 8에서 10년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일반 경기에 장기 순환이 있어요. 장기 순환. 콘트라 테이프가 발견에 따라서 콘트라 테이프 순환이다. 참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콘트라 테이프. 하여튼 이름도 기니까 장기예요, 장기. 이름도 기니까 장기다. 그래서 콘트라 테이프 여기 나면 약 50에서 60년 주기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비해서 부동산 경기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는 대표적인 게 한센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한센은 학자가 발견에 따라서 한센 순환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여기 나면 일순환 소요 기간이 약 17에서 18년 정도다. 자, 17에서 몇 년입니까? 역시 대답을 하십니다. 18년 정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비교를 보잖아요. 비교인데 다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요. 항상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무엇과 비교하니까 일반 경기의 주순환과 비교합니다. 일반 경기의 주순환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어때요? 약 17에서 18년. 주순환은 뭡니까? 8에서 10년. 그럼 비교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가 약 어때? 2배 정도 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2배 정도 길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렇지만, 자,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 이렇게 비교하면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오히려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진다. 짧다. 이렇게 어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학자 이름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치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결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일반 경기의 순환 주기에서 어때? 약 2배 정도 길다. 그렇죠?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 여기에 변하면 부동산 경기 순환 주기가 오히려 어때? 짧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예. 자, 5번 내용이에요. 자, 5번은 순환 진폭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일반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경기가 이리 좋습니다. 좋으면 내가 가진 땅에다가 오피스 하나 지어서 분양하면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피스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총 15층짜리예요. 15층인데 10층 이렇게 때 오피스를 지어간다는 이야기예요. 10층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일반 경기가 정점을 찍고 돌아서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오피스 짓던 거 멈추고 휘장막 쳐겠죠? 플랜카드 걸어놓습니다. 경기 좋아지면 다시 짓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지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반 경기는 정점을 찍고 돌아서면 부동산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대로 간다. 그럼 이 목소리가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의 정점은 더 높다는 거지요. 높다. 그리고 부동산은 한 번 불황이 느껴지면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점은 더욱더 깊다는 이야기. 자, 보세요. 그럼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다라면 결국 순환 진폭은 어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것도 결론만 이해하세요. 부동산 경기의 순환 진폭은 일반 경기의 순환 진폭보다 어때? 크다. 이렇게 결론만, 우리 시험은 작다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잘못된 거죠? 크다.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으면서 동의 5번 설명 다 드렸어요. 순환 진폭이 크다.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의 순환 구명이 뚜렷하거나 일정치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 동로 7번 내용이에요. 동로 7번은 2번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이처럼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의 차이가 어때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확장 국면에서는 유통시장에서 매도자를 중시합니다. 수축 국면은 유통시장에서 매수자를 중시한다는 이야기예요. 차이가 크잖아요. 이 같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8번 내용입니다. 자, 이건 이래서 부동산 경기는 회복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후퇴는 급격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에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보세요. 회복은 서서히 이루어진다. 정점 찍고 후퇴는 급격히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이 기간은 어떻습니까? 길다. 하면 정점에서 저점인 기간은 어때? 짧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경기순환은 대칭자입니까? 비대칭자입니까?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경기순환에 비대칭성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순환 구매에 따른 특징에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용어 정리 다 했었죠? 순환 구매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나왔네요. 회복시장, 상향시장, 다음은 후퇴시장, 하향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동산 고유한 시장 하나 더 있죠? 안정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 봅시다. 부동산 가격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거래 건수, 공실률, 다음은 건축허가 신청 건수, 다음은 유통시장에서 누구를 중시할 것인가. 다음은 과거에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하신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회복시장입니다. 회복시장. 자, 보세요. 회복시장은 여기네요. 그동안 안 좋았던 경기가 이제 저점 찍고 서서히 살아나는 시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동안 하락했던 부동산 가격도 멈추고 반전에서 서서히 상승하는 시기가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어때?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그럼 경기도 살아나고 가격도 서서히 상승하기 때문에 거래가 어때? 한 건 두고씩 발생하겠죠. 그래서 거래가 한 건 두고씩 어때?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거래가 한 건 두고씩 이루어지면 공실 비어있는 놈은 많아질까요? 적어지겠죠. 그래서 공실률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경기 살아나니까 건축 시장은 어때?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향시장입니다. 상향시장 이 시기요. 추세선 중에서 경기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다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부동산 가격 때 유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와 같은 시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매수자는요, 하루라도 빨리 살려고 그러겠지요. 매도자는 하루라도 늦게 팔려간다. 그래서 매수자는 거래 성실 당기려 하고 매도자는 거래 성실 늦추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향 시장에서는 정점만 찍으면 어떠세요? 후퇴시로 넘어가겠지요. 따라서 후퇴시장의 전 앞전자 쓰는 겁니다. 후퇴시장의 전 국면은 바로 뭡니까? 상향시장이다. 그럼 이제 후퇴 가능성 내포원 시기는 언제 될까요? 상향시장이지요. 왜? 상향시장에서는 정점만 찍으면 돼. 후퇴시장 넘어가죠. 그래서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후퇴시장의 전 국면으로서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는 건 언제 됩니까? 상향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그 윗부분에 지문으로 다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상향 시장 경기 아주 좋죠? 가격도 지속된다.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공실은 비현금은 감소해서 최저가 되는 시기다. 비현금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건축시장은 증가해서 최대가 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후퇴 시장입니다. 후퇴 시장은 여보세요. 그동안 좋았던 경기가 정점 찍고 돌아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동안 상승했던 부동산 가격도 멈추고 반전해서 그래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 그럼 경기도 안 좋아지고 가격도 하락했을 때 거래가 서서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거래는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거래가 한 건 두 곳씩 줄어들면 공실 비율은 늘어나겠지요. 즉 공실은 증가하기 시작한다. 경기 안 좋으니까 건축시장 수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향 시장입니다. 하향 시장은 추세는 중심에서 경기 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요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다. 이래 보시면 되겠어요. 하락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하향 시장에서는 저점만 찍으면 지금 어디로 넘어갑니까? 회복 시장으로 넘어가겠죠. 따라서 회복 시장의 전 국면으로서 회복 가능성 내포원 시기는 언제 됩니까? 하향 시장이 된다. 그래서 자 비교합시다. 후퇴 시장의 전 국면으로서 후퇴 가능성을 내포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 다음 이제 회복 시장의 전 국면에서 회복 가능성을 내포원은 언제입니까? 하향 시장이 된다. 이렇게 비교되시면 되겠어요. 자, 참 하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경기도 아주 안 좋죠. 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는 거의 없다. 따라서 비현금은 아주 많아지겠죠. 공실은 증가해서 최대가 되는 시기가 된다. 건축시장 감소해서 최저가 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도 아차면 실수하는 게 공실률이에요. 자, 공실률이 최대란 이야기는 아차면 상향시장 생각하시다니 그게 아니죠. 공실률이 최대는 뭡니까? 비현금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현금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 거래가 거의 안 된다. 언제입니까? 하향시장. 다음 공실률이 최저입니다. 비현금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비현금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는 거래가 아주 잘 되기 때문이죠.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서 이제 유통시장에서 누굴 중시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데, 자 보세요. 확장 국면입니다. 확장 국면 경기가 경기가 좋아진 국면이죠.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시기가 되겠지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시기라서 회복시장은 가격이 상승한 시기하고 상향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지요. 다음 수급은 경기 안 좋은 시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퇴시장에서는 하락이 시작하고 하향시장 지속적으로 하락한 시기다라는 거. 그럼 잡아서 이제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앞으로 가격은 더욱더 상승하시라 기대 심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내가 지금 사고자 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 팔고자 하겠어요? 사고자 하겠죠? 앞으로 더 올라가니까. 사고자 그럼 다들 사고자 하면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있습니까?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장면 예선 유통시장에선 누구를 중요합니까?
매도자를 중시하게 된다. 8-3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수국면이다. 이때는 수국면은 가격 하락이 시기여서 수국면에 저번에 앞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기대 심리가 있다는 이야기.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사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 팔려고 그러겠어요? 팔려고 그러겠죠? 그럼 다들 팔려면 거래가 된다, 안 된다? 누가 있으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기는 매수자를 중시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향시장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매수자만 나오면, 살련사만 나오면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자 아주 중시하겠죠? 그렇지만 회복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되겠고,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아주 중시하는, 이때는 어때? 서로 살려고 그러니까 매도만 나오면 거래 되겠죠? 아주 중시하게 된다. 다음 후퇴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중시한 태도로 변하게 되겠고, 하향시장 어때? 매수자를 아주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과거 시점이고요. 여기 과거 시점이고 여기가 현재 시점이다. 가자 한번 봅시다. 이때는 가격이 상승하시니까 과거보다 현재 가격은 어때?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과거보다 현재 가격은 더 높다. 그럼 어때?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것인가? 이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하한선. 이번 높아지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회복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큰 건 아니겠죠? 따라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리 기준되는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향시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때?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수급입니다. 자, 여기가 과거 시점이고요. 자, 여기가 현재 시점이다. 살펴봅시다. 그럼 보통 가격이 하락한 시기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바로 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 어떤 것이냐? 이보다는 어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뭐가 되는 겁니까? 상한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후퇴시장은 가격이 하락도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니겠지요. 가격이 하락 시작하니까 시작한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리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어때? 상한선이 된다. 그렇지만 하향시장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뭐가 되는가?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제 유통시장에서 누굴 중시할 것인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하냐 다 살펴드렸어요. 특히 이 부분도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이 부분도 출제가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을 좀 해 놓으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원리를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해했으니까 아예 이 부분도 어때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워버리는 게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외워버리는 게 마음 편한. 그럼 어떻게 외울 것인가? 우리 이리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림을 항상 그릴 때는 똑바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해서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림을. 거꾸로 그러면 머리 아파버립니다. 이제 그림을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딱 그려놓고 반 무조건 나눕니다. 반 딱 나눠서 자, 매수자, 매도자가 있어요. 그럼 입에서 뭐가 먼저 나옵니까? 저는 매수자가 먼저 나와요. 상한선, 하한선 있어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상한선. 그래서 오른쪽부터 출발하자. 출발했을 때 매수자, 매도자.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상한선, 하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했어요? 그림을 상승, 하강이다. 그랬죠? 그래서 딱 반 나눠서 어디서부터? 오른쪽부터 출발하자는 이야기예요.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매수자, 매도자다. 자, 상한선, 하한선이다. 이리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에서 이런 분들이 지문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절대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림을 얼른 그리자. 상승, 하강이다. 그리고 반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매수자, 매도자. 오른쪽부터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얼른 적어놓고 어때? 이렇게 딱 나눠서 지문에서 어때? 지금 상향시장 묶고 있으면 이 부분이 되겠지요. 이 부분이니까 어때? 매도자, 하한선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하향시장 묶으면 어때? 이 부분이 되겠죠. 매수자, 상한선이다. 이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유통시장 그리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것인가 이 내용까지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요약집 42페이지에 양호 3번 그리고 양호 4번 여기까지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다음 양으로 5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양으로 5번은 자, 우리 합시다.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가 자 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가 좋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어때? 부동산의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경기가 좋으면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예를 들어보시겠네요. 자, 인플레 이래서 가격이 상승을 가지고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겠지요. 투기 이래서 가격이 상승 가지고 경기가 좋다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경기가 좋다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다 이 같은 단순한 지표는 의존해서 경기를 치자면 어때요?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경기를 치자 때는 단순 지표에 의존됩니까? 종합적인 측정을 해야 됩니까? 종합적인 측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참 종합적으로 측정해서는 여러 지표를 고려하겠죠? 대표로 우리 고려하는 게 건축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량이도 건축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허가 받아서 착공 들어가겠죠? 물량이 나오면 완공서 물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때? 공급되겠죠. 공급 관련된 지표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부동산 거래량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은 수요 관련된 지표가 된다. 그래서 이들이 수요 공급 관련돼서 흔히 이 두 가지를 경기 변동 측정의 주 지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다음은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 변동 지표가 있다. 이런 어떤 보조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량, 부동산 거래량, 가격 변동 지표 이들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측정시 바람직하다 생각하시고, 이외에도 뭐 공실, 공가율이라든지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주택금 상태, 택지 분야적 등을 통해서 경기를 측정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시험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 면적이나 부동산 거래량을 통하여 경기를 측정할 수 있다. OX. 오, 맞는 이야기죠? 여기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기변동 측정 지표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2절 부동산 경기변동 이론이다 생각하시고, 잠시 있다가 다음 시간은 3절부터 다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쉽으셨답니다.